이등병 이현수로서 내 존재는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키는 평균이었지만 왜소한 체격,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습관적인 자세 때문에 나는 늘 다른 훈련병들 틈에 섞여 조용히 지냈다. 나는 특별한 재주도 눈에 띄는 특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흙수저라고 불렀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군대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배경 없는 평범한 한 명의 병사일 뿐이었다. 사실 나는 아주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셨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내게 신신당부하셨다. 현수야, 너의 힘은 너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아빠의 그림자에 가려져서는 안 돼.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대장의 아들이 아닌 그저 인간 이현수로서 훈련병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다. 훈련소는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나의 나약한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늘 뒤처졌고 얼차려와 불호령은 나의 일상이었다. 동기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훈련소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다. 늘 혼자였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나는 늘 혼자였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나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나 자신을 고립시켰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그저 아무 탈 없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대로 가는 것이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보. 나는 늘 가장 뒤에서 헉헉거리며 뛰었다. 나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동기들은 나의 힘겨운 모습에 힐끗거렸고 조교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나의 등에 박혔다. 내가 뒤처질 때마다 조교들은 야, 이현수, 너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흙수저라고 다 약골인 줄 알아. 똑바로 안 뛰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비난은 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식사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시끌벅적한 식당 안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훈련병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웃었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늘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반찬은 언제나 부족했고 밥은 늘 차가웠다. 내가 앉은 자리, 식탁 모퉁이에는 늘 아무도 앉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누군가의 젓가락이 식기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훈련소에서의 밤은 길고 외로웠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항상 정의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부당함에 대해 아버지께서 아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나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며 더욱 괴로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나의 숨소리와 희미한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졸음이 쏟아졌지만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다.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긴장하며 총을 고쳐 잡았다. 다가오는 그림자는 우리 중대로 전입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훈련병이었다. 그는 훈련 중 너무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휘청거리더니 결국 초소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초소 이탈은 엄중한 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대로 두면 동기가 위험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지만 이내 결심했다. 동료의 생명이 먼저였다. 나는 무정이를 잡고 상황실에 보고했다. 상황실, 여기 00초소입니다. 훈련병 김민준이 쓰러졌습니다. 즉시 의무 지원 요청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는 쓰러진 동기를 부축하여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다. 나의 작은 체격으로 그를 부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몸은 차가웠고 나는 내 천으로 그를 녹이려 애썼다. 그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살아있다. 살려야 해. 나는 그의 뺨을 연신 두드리며 정신 차리라고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실에서 의무병과 당직사관이 달려왔다. 그들은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를 안도감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직사관은 내게 이현수 훈련병 수고 많았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은 중대한 문제다. 내일 아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행동은 옳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쓰러진 동기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표정은 싸늘했다. 규정은 규정이라며 나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나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침상 옆에 앉아있는 강태호 중사를 발견했다. 강태호 중사는 우리 중대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조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훈련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특히 나처럼 약해 보이는 훈련병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늘 훈련병들을 흙수저, 약골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그의 눈에는 약한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이현수, 너 말이야. 요즘 어디서 뭘 주워 먹고 다니냐. 내깎게 감히 영웅 행세를 해. 강태호 중사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태호 중사는 씩 웃으며 내 침상 머리맡 서랍을 가리켰다. 내 서랍에 있는 거 말이야. 거기 있는 시계 말이다. 나는 깜짝 놀라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제 당직사관의 것이라고 들었던 부대 내에서 가장 고가의 시계가 들어있었다. 나는 내 시계가 아니었다. 나는 손대지 않았다. 나는 그 시계가 왜 내 서랍에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강태호 중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훔쳤겠지. 도둑놈 새끼. 그의 목소리는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도둑놈이라니. 내가?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그의 비난에 묻혔다.
주변의 모든 훈련병들이 나를 주목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호 중사는 내 멱살을 잡고 나를 침상으로 밀쳤다. 결백하다고? 네가 감히 어디서 발뺌을 해? 이 시계가 네 서랍에 버젓이 있는데. 너 이 새끼 이제 끝났어. 불명예 퇴소야.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살게 될 거다. 감히 흙수저 주제에.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도둑놈이라니. 불명예 퇴소라니. 나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같은 아들을 보며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때 내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버지께서 입소전 주셨던 낡은 황동색 독수리 휘장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휘장을 꽉 쥐었다. 휘장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다. 현수야, 이 휘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 휘장은 너에게 숨겨진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휘장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이 휘장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군복에 달려있던 아버지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휘장은 내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나는 주저없이 강태호 중사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제 결백을 증명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과는 다르게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강태호 중사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반항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그는 다시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휘장을 꽉 쥔 채 뒤로 물러섰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강태호 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까불어봐라. 두고 보자. 라며 이를 갈았다. 그는 내게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는 휘장을 꽉 쥐었다. 휘장은 차가웠지만 내 손 안에서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가 겪은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강태호 중사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다. 나의 무기력함은 이제 끝났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다. 강태호 중사가 나의 멱살을 잡고 도둑놈 흙수저 주제에 라고 외치던 그 순간은 내게 단순한 모욕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잔혹한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짓밟힐 뻔했던 아버지의 낡은 황동색 독수리 휘장은 내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휘장에 새겨진 미묘한 문양은 내 심장에 불씨를 지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소심한 이현수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고 답답한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겪었던 일을 되새겼다. 강태호 중사의 잔인한 미소, 주변 훈련병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 그리고 내 서랍 속에서 발견된 낯선 시계.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나를 짓눌렀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휘장이 내게 준 희미한 불신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불명예 퇴소라는 낙인이 찍혀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나의 훈련병 생활은 겉으로는 이전과 같았다. 나는 여전히 조용했고 조교들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예리해졌다. 나는 강태호 중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습관, 그의 동선, 그리고 그가 다른 훈련병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까지. 나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악행을 파헤칠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아버지의 독수리 휘장을 늘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휘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때 말씀하셨던 숨겨진 힘과 용기라는 말처럼 이 휘장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휘장의 녹화 및 녹음 기능을 익혔다. 작은 버튼을 누르면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추는 방식이었다. 녹화된 파일은 외장 메모리에 저장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호화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예상하고 내게 이런 휘장을 주셨을까? 나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의문보다 이 휘장이 나에게 준 강력한 무기에 집중해야 했다. 강태호 중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가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틈만 나면 나를 불러내 트집을 잡고 내가 훔쳤다고 몰았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옆에는 늘 그의 추종자들, 즉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몇몇 조교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강태호 중사의 말에 맞장구 치며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괴롭힘을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처럼 받아들였다. 그가 내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할 때마다 나는 침착하게 휘장의 녹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때로는 화장실 칸막이에, 때로는 생활관 침상 아래, 때로는 내 손안에 쥐고 마치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몰래 녹화를 진행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 그의 욕설, 그리고 그가 내게 가하는 불합리한 지시들이 고스란히 휘장 안에 담겼다. 그가 나를 비난하며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흙수저라고 조롱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내게 거짓 누명을 씌운 만큼 너의 진실은 더 혹독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의 복수심은 나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처럼 강태호 중색에 시달리는 다른 훈련병들은 없는지,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훈련병 김민준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김민준은 내가 초소 근무 중 쓰러진 동기를 도왔을 때 상황실에 함께 나타났던 훈련병이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숨겨진 듯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는 강태호 중사가 다른 훈련병들의 물건에 관심을 보이고 몰래 살펴보는 것을 종종 목격했던 유일한 훈련병이었다. 나는 김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식사 시간이나 작업 중에 몰래 그의 옆에 앉아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요즘 많이 힘드냐? 처음에는 그가 나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강태호 중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혹시라도 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김민주는 나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은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강태호 중색에 당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가 겪는 억울함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태호 중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다른 훈련병들의 개인 물품에 손을 대는 것을 넘어 부대 내 비품까지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휘장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은밀한 움직임, 그가 비품을 숨기는 장소, 그리고 그가 동료들에게 은밀히 자랑하는 모습까지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나는 생활관에서 강태호 중사가 몰래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침상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관물함에서 뭔가를 꺼냈다. 나는 휘장의 녹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의 뒤를 밟았다. 그는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듯 했지만 나는 그가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태호 중사는 화장실 안에서 벽돌을 들고 병이 뒤쪽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벽돌로 벽을 부수고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훔친 물건들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벽을 부수는 소리, 그리고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완벽해. 이현수 그 흙수저 새끼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군. 라는 오만한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휘장에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쓴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물건들을 훔쳐서 이곳에 숨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강태호 중사가 숨겨둔 물건들을 벽 속에 넣고 다시 벽돌로 벽을 메우려 할 때였다. 그는 벽돌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고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화장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강태호 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이 숨긴 물건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다시 벽돌로 벽을 메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모든 악행을 휘장에 담았다. 나는 강태호 중사의 범죄 현장을 녹화하고 녹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휘장에 녹화된 영상들을 조용히 검토하고 있었다. 강태호 중사의 폭언, 그가 내게 씌운 누명, 그리고 그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 숨기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호 중사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었고 동시에 내가 겪어온 고통의 증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였다.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외부로 전달하느냐였다. 훈련소 내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휘장 사용 설명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설명서에는 휘장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훈련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었다. 나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나의 훈련병 생활은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버리면 남은 훈련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 중사가 내게 가했던 모욕과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를 떠올리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것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나처럼 강태호 중색에 시달리는 수많은 훈련병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나의 행동이 비록 작은 파장을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이 훈련소 내의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휘장을 꽉 쥐었다. 이 낡은 휘장 안에는 강태호 중사의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용기와 결심 또한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흙수저 훈련병 이현수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위한 전사가 될 준비를 마쳤다. 이 휘장이 내 손에 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문은 닫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다. 강태호 중사의 감시는 마치 거미줄처럼 나를 옥죄어 왔다. 내가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훈련소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고립되었다. 나의 존재는 투명인간에서 갑자기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존재로 변해 있었다.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멀리했다. 식사 시간에도 작업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나의 뒤에는 늘 의심과 경멸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강태호 중사는 틈만 나면 나를 불러내 흙수저 도둑놈이라고 조롱했고 그의 추종자들 역시 그에게 동조하며 나를 짓밟았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불신은 오히려 내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강태호 중사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엿보았다. 아버지께서 주신 낡은 황동색 독수리 휘장은 내 가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내게 이 숨겨진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김민주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강태호 중사의 눈을 피해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그의 악행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김민준의 작은 수첩은 이제 강태호 중사의 부조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이 지옥 같은 훈련 생활을 버텨냈다. 때로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강태호 중사의 행동을 주시했고 그가 자신을 도둑놈으로 몰아쓴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나의 계획은 치밀했고 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휘장에 녹화된 강태호 중사의 목소리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 나를 도둑놈이라고 지칭하며 흙수저라고 조롱하는 비난,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을 숨기며 내뱉는 혼잣말까지.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들을 분석하고 그의 말투와 음성을 통해 그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다. 휘장에 녹화된 그의 목소리는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특히 그가 내가 흙수저라고 비웃으며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던 목소리는 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며칠 후 훈련소에 대대적인 종합평가훈련 공고가 붙었다. 이번 훈련은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기량과 협동심을 평가하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강태호 중사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내가 가진 휘장의 존재와 기능까지도 암시적으로 드러내야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종합평가훈련 당일, 훈련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훈련병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자신의 장비를 정돈하느라 분주했다. 나는 내 침상에 앉아 조용히 나의 차례를 기다렸다. 내 가슴 주머니 속 휘장은 마치 나의 심장처럼 두근거렸다. 나는 김민준에게 최대한 강태호 중사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의 행동을 주시하라고 속삭였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병들은 각자의 조로 나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장애물 통과, 사격, 그리고 지형지물 극복 훈련 등을 거쳐야 했다. 강태호 중사는 그의 조교 동료들과 함께 훈련병들을 지도하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훈련 과정을 감시했다. 그는 특히 나를 주시하며 나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 대한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의 조차례가 되었다. 우리는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올라야 했다. 나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강태호 중사는 나의 뒤를 쫓아왔다. 야, 이현수, 흙수저라고 다 그렇게 빌빌 기냐. 똑바로 안 기어.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갔다. 그때 언덕 중간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훈련 코스에 설치된 간이 교량이 갑자기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훈련병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조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훈련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강태호 중사 역시 놀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가 빨리 구조해라. 빨리. 강태호 중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다리가 불안정하여 자칫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 앞에서 강태호 중사는 그저 허둥지둥할 뿐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약했던 이현수는 사라지고 오직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군장에서 보급받은 로프를 꺼내 들고 무너진 교량을 향해 달려갔다. 나의 작은 체격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지 않았다. 오직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나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야, 이현수, 너 미쳤어. 위험해. 돌아와. 강태호 중사가 나를 말리려 소리쳤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로프를 튼튼한 나무에 묶고 미끄러운 바위를 딛고 아래로 내려갔다. 나의 몸은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내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부상당한 훈련병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훈련병은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부축하여 위로 올리려 애썼다.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김민준이 로프를 타고 내게 내려왔다. 현수야, 내가 도울게. 그의 얼굴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용기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함께 부상당한 훈련병을 부축하여 위로 올렸다. 우리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우리의 협동심은 완벽했다. 그때 훈련 과정을 참관하던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별 3개짜리 장군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참모총장 비서실장이라고 들었던 부관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호 중사는 그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부상당한 훈련병을 안전하게 위로 올린 후 로프를 잡고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섰다. 나의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강태호 중사는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하려 애썼다.
저 이현수 훈련병이 멋대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 고위 관계자들 중 한 명인 별 3개짜리 장군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함께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흙투성이 얼굴과 나의 손에 묻은 피를 보더니 나의 가슴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황동색 독수리 휘장을 발견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휘장을 유심히 살피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훈련병, 자네가 그 휘장을 가지고 있었나? 장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장군의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장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이내 강태호 중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강태호 중사는 장군의 눈빛에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찔거렸다. 강태호 중사, 자네는 이현수 훈련병에게 무엇을 했지?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다. 강태호 중사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훈련 지도를 거짓말 마라. 장군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현수 훈련병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나는 알고 있다. 자네가 그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자네가 그를 흙수저라고 조롱하며 괴롭혔던 모든 악행까지. 나는 육군참모총장 이성호다. 그리고 이현수 훈련병은 내 아들이다. 반응묘사. 장군의 선언이 끝나자 훈련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훈련병들과 조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경악한 듯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강태호 중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흙수저 훈련병이 다름 아닌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선언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김민주는 나의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나의 흙투성이 얼굴을 쓰다듬으셨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는 강태호 중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셨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얼음처럼 변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까짓게 감히. 아버지의 분노는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맞이할 것이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더 이상 흙수저 훈련병이 아니었다. 나는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영웅이 되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버지의 선언은 훈련장에 벼락처럼 떨어졌다. 나는 육군참모총장 이성호다. 그리고 이현수 훈련병은 내 아들이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훈련병들과 조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경악에 질린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강태호 중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흑수저 훈련병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대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선언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가슴 주머니 속 낡은 황동색 독수리 휘장이 뜨겁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내가 흑수저인 척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나의 흑투성이 얼굴을 쓰다듬으셨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현수야,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강태호 중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셨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얼음처럼 변했다. 강태호 중사,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까짓게 감히. 아버지의 분노는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강태호 중사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강태호 중사를 향해 준엄하게 말씀하셨다. 이현수 훈련병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나는 알고 있다. 자네가 그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자네가 그를 흑수저라고 조롱하며 괴롭혔던 모든 악행까지.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네는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다. 강태호 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민주는 나의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감내했던 모든 고통과 나의 숨겨진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나의 결백은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강태호 중사의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맞이할 것이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더 이상 흑수저 훈련병이 아니었다. 나는 육군 대장의 아들이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영웅이 되었다.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하여 강태호 중사를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셨다. 강태호 중사는 저항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압도적인 기세와 군사경찰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결국 군사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훈련장 전체를 둘러보셨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병사들을 향한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로 이 훈련소에는 어떠한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외면하는 자는 결코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훈련병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전우애를 쌓아나가야 한다. 나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훈련병들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장 한쪽으로 이동했다. 아버지는 내게 나의 가슴 주머니에 있던
황동색 독수리 휘장을 꺼내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휘장을 꺼내 아버지께 건넸다. 아버지는 휘장을 손에 들고 미소 지으셨다. 이 휘장은 아빠가 이등병 때 처음 받았던 거야. 아빠의 아버지, 즉 너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달아주셨지. 이 휘장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동시에 숨겨진 힘과 용기를 의미한단다. 아빠는 네가 이 휘장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어. 그래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흙수저인 척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나를 믿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휘장의 작은 렌즈와 조작 버튼을 능숙하게 조작하셨다. 그리고는 나의 눈앞에서 내가 녹화했던 강태호 중사의 범행 영상을 재생시키셨다. 이민호 병장의 화장실 범행 현장,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을 벽 속에 숨기며 내뱉었던 혼잣말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완벽해. 이현수, 그 흙수저 새끼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군. 강태호 중사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나의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 잘했어, 현수야. 이 영상 덕분에 강태호 중사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여쭈었다. 아버지,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 휘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 안에는 아빠가 특별히 제작한 초소형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네가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너의 생활관과 훈련장에 몰래 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해 두었단다. 이 모든 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혹시라도 부조리에 휘말리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아빠의 최소한의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네가 보냈던 그 편지 한 통이 아빠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지. 네가 겪는 고통을 보고 아빠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치밀함과 나를 향한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지만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날 이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태호 중사의 몰락은 모든 조교와 훈련병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각인시켰다. 더 이상 훈련병들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부조리를 저지르는 조교는 없었다. 대신 훈련병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전우애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훈련소는 이전의 억압적인 분위기 대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지시로 훈련병 고충 상담관이라는 비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퍼져나갔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었다. 김민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그는 나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나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현수야, 너 정말 대단해. 네 덕분에 나도 이제 훈련소 생활이 두렵지 않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그 지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김민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소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경청하셨고
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나는 훈련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의 몸은 훈련의 상처로 아팠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았던 강태호 중사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선언이 훈련장 전체를 뒤흔든 그 순간 강태호 중사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흑수저 훈련병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대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체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나의 마음을 감쌌다.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한 품에서 벗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내게는 한없이 따뜻했지만 강태호 중사를 향한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호 중사,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니까짓게 감히. 아버지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강태호 중사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하여 강태호 중사를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셨다. 강태호 중사는 저항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압도적인 기세와 군사경찰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결국 군사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추락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강태호 중사가 끌려간 후 훈련장 전체를 둘러보셨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훈련병들을 향한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로 이 훈련소에는 어떠한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외면하는 자는 결코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훈련병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전우애를 쌓아나가야 한다. 나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훈련병들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장면 묘사 시작. 아버지는 나를 훈련장 한쪽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은 훈련 과정을 참관하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있던 곳이었다. 그들 모두 아버지의 등장과 선언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나의 가슴 주머니에 있던 황동색 독수리 휘장을 꺼내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휘장을 꺼내 아버지께 건넸다. 아버지는 휘장을 손에 들고 미소 지으셨다. 이 휘장은 아빠가 이등병 때 처음 받았던 거야. 아빠의 아버지, 즉 너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달아주셨지. 이 휘장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동시에 숨겨진 힘과 용기를 의미한단다. 아빠는 네가 이 휘장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어. 그래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흙수저인 척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나를 믿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휘장의 작은 렌즈와 조작 버튼을 능숙하게 조작하셨다. 그리고는 나의 눈앞에서 내가 녹화했던 강태호 중사의 범행 영상을 재생시키셨다. 이민호 병장이 화장실에서 훔친 물건들을 숨기며 내뱉었던 혼잣말, 그리고 그가 나를 흙수저라고 조롱하며 누명을 씌우려 했던 모든 장면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완벽해. 이현수, 그 흙수저 새끼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군. 강태호 중사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나의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 잘했어, 현수야. 이 영상 덕분에 강태호 중사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여쭈었다. 아버지,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 휘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 안에는 아빠가 특별히 제작한 초소형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네가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부터 내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너의 생활관과 훈련장에 몰래 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해 두었단다. 이 모든 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혹시라도 부조리에 휘말리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아빠의 최소한의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네가 보냈던 그 편지 한 통이 아빠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지. 네가 겪는 고통을 보고 아빠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치밀함과 나를 향한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지만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긴장감 최고조.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강태호 중사의 모든 악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고 명령하셨다. 강태호 중사는 결국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가혹행위, 절도,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훈련소 내에서 추악한 오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 역시 가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장은 내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현수 훈련병,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의심하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실은 우리 군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경례를 했다. 그의 경례는 내게 최고의 명예이자 나의 결백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경례로 답했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여 나의 마음을 휘몰아쳤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더 이상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았다. 나의 비극은 이제 완벽한 구원으로 향했다. 반응 묘사. 훈련장 전체는 나의 명예회복과 강태호 중사의 몰락에 대한 소식으로 들끓었다. 이등병 이현수가 다름 아닌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훈련병들과 조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전의 의심과 경멸 대신 경외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는 훈련소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김민주는 내게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현수야,
네가 해냈어. 네가 정말 해냈어.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너를 믿었어. 김민준의 진심 어린 축하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나는 훈련소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자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역할을 다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병 고충 상담관이라는 비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현수야,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몸에 새겨진 훈련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육체적인 고통은 나의 몸을 단련시켰고 정신적인 시련은 나의 마음을 강철처럼 만들었다. 나는 나를 짓밟았던 강태호 중사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했고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군사법정의 문이 닫히고 이민호 병장의 절규 섞인 자백이 잦아들자 군사법정 안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아버지의 품에서 나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고 그 따뜻한 품속에서 나는 지난 군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비극은 이제 완벽한 구원으로 변모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민호 병장은 절도, 가혹행위, 명예훼손, 그리고 군 기강문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군대 내에서 추악한 오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 역시 가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민호 병장의 몰락은 부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버지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기강 확립과 병경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셨다. 그는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병사들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다. 익명 제보 시스템이 활성화되었고 병사 고충 상담소가 확대 운영되었다. 지휘관들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병사들의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군대 내에는 이전의 억압적인 분위기 대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으로서 군대 내에서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모든 병사들에게 퍼져나갔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병사들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내가 징계위원회 때 나를 도와주었던 박준영 이병은 나의 무죄가 밝혀진 후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이민호 병장의 추종자들에 의해 전출되었던 부대에서 다시 복귀하여 나와 함께 병경 문화 개선에 힘썼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았던 이민호 병장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아버지가 주신 이 만년필 덕분에 저는 진실을 밝히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만년필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준호야. 진실을 밝힌 것은 너의 용기였고 너의 강인함이었다. 아버지는 네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네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아버지가 네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약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성장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내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나의 용기와 지성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 장기 복무를 제안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넘어 군대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모든 병사들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의 선택은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되었다. 박준영 이병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는 나와 함께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네 덕분에 나도 이제 군 생활이 두렵지 않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그 지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박준영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늘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만년필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나에게 용기, 진실, 그리고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막사 뒤편에 작은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는 평화로웠다. 그 평화는 내가 직접 쟁취한 것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나는 나의 손안에 쥐어진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만년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이민호 병장의 잔인함과 나의 무력함 사이에서 시작된 비극은 결국 나의 용기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아름다운 구원으로 끝이 났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병사의 고난 극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군사법정의 문을 나서던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기 시작했다.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리고 나의 손안에 쥐어있던 낡은 만년필은 내가 걸어갈 새로운 길의 나침반이 되었다. 더 이상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 위기에 처했던 나약한 이등병 최준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군대라는 혹독한 시련, 이민호 병장의 잔인한 음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제 나의 목표는 단순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법무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법률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전역 후 나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군 생활에서 단련된 끈기와 집중력은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군 법규와 인권 문제에 대한 탐구는 내게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나의 경험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힘들 때마다 나는 가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낡았지만 묵직한 만년필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진실은 언제나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나의 지침이 되었다. 마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듯했다. 수많은 밤샘과 고된 노력 끝에 나는 마침내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자랑스럽게 안아주셨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나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의 손을 잡으셨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나는 나의 첫 임지로 내가 복무했던 그 부대로 자원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경험을 살려 군대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나는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편에 서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병경 내 폭력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사건들을 전담하며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나의 이야기는 이미 부대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나를 믿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과거를 보았고, 그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었다. 박준영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의 군법무관 사무실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나를 도왔다. 준호야, 너 정말 멋있다.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너를 믿었다니까. 박준영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제는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민호 병장의 소식도 간혹 들려왔다. 그는 실형을 살고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방황을 멈추지 못한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나의 성공은 단순히 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용서의 상징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 변경 인권 개선 위원회에 참여했다.
나의 제안들은 군대 내의 변경 문화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익명 제보 시스템과 병사 고충 상담소의 확대 운영, 그리고 피해 병사 보호 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했다. 나는 더 이상 무릎 꿇었던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군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았던 이민호 병장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연단에 선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 위기에 처했던 이등병 최준호의 이야기, 그리고 재판 마지막 순간 육군 참모총장인 나의 아버지께서 나타나 진실을 밝혀주셨던 기적 같은 이야기. 나는 나의 만년필을 꺼내 들고 말했다. 이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 진실의 힘을 가르쳐 주었고 용기를 주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부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사관생도들과 군 관계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진심 어린 감동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육군본부 청사 앞 잔디밭을 거닐었다. 아버지는 이제 정년 퇴임하시어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의 손에는 나의 만년필과 똑같이 생긴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준호야, 이제 네가 이 군대를 지켜야 한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법무관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심장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그 만년필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내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나란히 서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의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진실의 빛이 모든 부조리를 밝히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사의 고난 극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였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